자, 그 앞서서 유사남 연결 통해서 또 다양한 이야기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남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서로 시작하시기 전에 좀 잠깐 인사라도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일단은 어려운 소식들을 먼저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분명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블록파이가 사실 FTX에 무관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오늘 장 도중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출금을 막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재미난 건 그것과 동시에 재미난 공지를 내보냈는데요. 이제 블록파이는 이제 2021년 7월 크레딧 카드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이제 개인들도 대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런칭했는데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금을 출금하는 거는 막으면서 여러분들의 크레딧 카드는 여전히 갚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용 정보를 리포트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공지를 동시에 내보냈더라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우리한테서 여러분들은 돈을 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크레딧 카드 빌, 여러분들의 대출한 거에 대한 돈을 갚으셔야 합니다라고 협박을 하는 느낌으로 답을 내놓았는데 사실 은행도 사실상 뭐 파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저축을 못 갚고 반대로 대출을 팔거나 할 수 있으니 계속 갚아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없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미국의 은행은 FDIC나 SIPC라는 보험의 약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을 파산하더라도 25만 불에서 50만 불까지 개인당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재미난 게 블록파이는 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조항이 없죠.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런 거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자금 인출을 중지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블록파이가 파산해 버린다고 하면 돈을 맡겨 놓으신 분들은 돈을 돌려받으실 수가 없으며 동시에 빌리신 돈은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거래소들은 여러분들의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다른 회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혹은 레버리지의 형태로 돈을 빌려주면서 거품을 키워가고 자신들의 자산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불량 채권에 노출된다면 이제 손실을 입으면 파산할 것 같습니다라고 외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결국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게 블록파이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블록파이가 결국 FTX에 자금 요청을 하면서 자신이 불량 채권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손실을 입었고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FTX의 자금 원조를 받았기로 이제 결정을 받았었어요. 이제 이게 매번 미국에서 사실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블록파이 같은 경우는 실질 자산이 지금 당장 찾아본다면 256밀리언 달러에 달하고요. 부채가 약 1조 원에서 약 10조 원 사이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자산으로만 따지면 또 그 정도의 위치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FTX를 보셨다시피 유동화하기 어려운 자산들도 있고요. 팔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떨어진 자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마 제대로 된 자산 가치를 평가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FTX처럼 애초에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이제 결국 망해가고 있던 FTX에서 돈을 받으려고 했던 거니까요. 결국 자신의 자산이 결국 부채를 갚을 만큼의 자산은 안 된다고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사실 인터뷰들을 몇 개를 봤더니 블록파이에 맡겨진 여러 돈들이 재미난 게 FTX에 돈이 맡겨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부분이 반 이상의 자금이 FTX에 노출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했지만 분명히 일정 이상의 돈들이 FTX에 돈이 맡겨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뱅크런이 보통 발생을 합니다. FTX가 망하면 여기에 맡겨진 블록파이의 돈이 막히고 그러면 또 블록파이가 망하고 또 블록파이의 돈이 맡겨진 돈이 막히고 이런 식으로 뱅크런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런 내용을 결국 쳐다본다면 FTX가 또 블록파이가 계속해서 인터뷰했던 내용과는 많은 방향으로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거래소도 어려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베이스나 많은 미국의 거래소들은 일단 블록파이나 FTX를 제외하고요. SEC의 규제를 받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회사들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FDIC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의 돈을 FDIC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 맡긴다고 공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 돈들이 개인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대출로 돈을 벌기보다는 수수료로 돈을 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록파이 같은 일이 생길 거라고, 뱅크런이 이것보다 좀 더 심화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분명히 이런 뭐랄까요, 미국의 SEC에서 규제를 받는 회사들 기준으로는 뱅크런이 이렇게 발생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돈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코인 거래소로 옮겨야 될 것을 고려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블록파이에 관한 것은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부에서 언급해 주셨지만 오늘 주식장에서 크게 영향을 줬던 건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일단 하나를 저는 연준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 다뤄주셨지만 오늘 사실 윌리엄스 총재와 블라드 총재가 연설을 했었거든요. 근데 윌리엄스 총재는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약간 어느 정도 혼조된 식의 발언을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을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짚어본다면, 윌리엄스 총재는 계속해서 더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까지는 인상의 기조를 유지할 거다라고 말했고요. 재미난 건 여기에다가 2024년이 되면 우리는 이제 슬슬 금리를 내려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였다는 거예요. 물론 요게 사실상 2023년 내내 결국 금리를 인상하거나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멈출 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상 이것도 매파로 봐야 되나 싶겠지만, 내려올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연준 위원들이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거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경기 침체에 대한 견해를 일단 보면은 결국 윌리엄스 총재는 경기 침체에 관해서는 피할 수는 있지만 리스크는 여전하고, 그리고 이 리스크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결국 그렇게 모든 그 발언들을 함축해 보면은 윌리엄스 총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두고 있고 2024년에는 금리를 내려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윌리엄스 총재가 얘기한 게 9월에 나온 점도표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높은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약간이라고 일단 언급한 것 자체가 결국 윌리엄스 총재가 매파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발언들을 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결국 블라드 총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역시 오늘 연설들을 보면 역시 명불허전으로 매파 중에 매파로 좀 이야기들이 많이 달랐거든요. 내년에는 중요한 건 투표권은 없어요. 블라드 총재가 투표권은 없지만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블라드 총재가 오늘 인터뷰에서 또다시 5에서 7% 정도의 최종 금리를 언급을 했습니다. 노동 마켓이 여전히 너무 강하고 실업률이 너무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염려보다는 아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천천히 오르는 페이스로 성장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연준의 비둘기 선에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아니 없을 거다라는 거를 사실상 돌려서 못 박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파월 연준 의장의 의견일 것 같고요. 사실상 미동부 기준으로 수요일 날 있을 파월의 연설을 들어봐야 사실 지금 여러 연준 의원들의 이야기가 조금 나뉘는 듯한 생각이 드는데, 뭐 오늘 연설만 보더라도 윌리엄스 총재는 somewhat higher rate라는 표현을 쓰면서 약간 혹은 어느 정도 점도표보다 높은 금리 인상을 얘기했지만, 이제 뭐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는 5에서 7%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금리 인상 더 높게 갈 건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얘기했는데, 이것만 보듯이 여러 연준의 이야기가 나뉘고 있는데 결국 저는 파월의 의견이 연준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기준으로 커다랗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잭슨홀 때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파월의 발언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지어 이 연설의 주제 자체도 경제의 미래 예상과 노동마켓에 관한 연설이라고 적혀 있다 보니 아무래도 미동부 기준 수요일에는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결국 말해드렸지만 연준은 아직 자산 가치의 상승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결국 이게 인플레이션에 직결돼서 연결되다 보니까
무튼 여러분들의 의견 코멘트로 댓글로 채팅창으로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